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7월달 첫 번째 시간인데 5, 6월달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 마케팅 가볍게 보고 금융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여러분들 관리 마케팅은 또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관리가 133쪽부터 있네요. 부동산 관리 133쪽부터. 관리 마케팅, 개발 관리 마케팅은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기출문제 위주지만 특히 이 부분은 기출문제로. 지난주에 이런 걸 배웠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가 있다. 기억납니까? 그거를 최근 한 10년 동안 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3번 똑같게 냈어요. 법 시비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출문제로 이제 부동산 관리가 합니다. 관리가 뭐냐면 저를 이제 관리해 볼게요. 저를 관리. 저도 요즘 계속 관리 중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뱃살을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잘 이렇게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관리입니다. 제가 뱃살이 이렇게 나오면 하자가 발생하겠죠. 뱃살이 이렇게 나오면 아침에 양치할 때 치약이 배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게 관리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리야.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눈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럼 사람이 그 관리인데 이제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관리는 뭐가 부동산 관리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가 발생했으면 고치고 이게 다 관리예요. 그럼 관리를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라고 해요. 그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관리입니다. 그럼 취득할 때 좋은 부동산, 양호한 부동산을 취득합니까? 나쁜 부동산은 양호한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관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의 개념은 부동산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득부터 관리잖아요. 보존, 이용,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이거 딱 한 번 나왔는데 예, 요거는 처분을 관리로 보지 않겠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는 취득, 보존, 이용, 개량 및 운영이다. 요거 필요 없어요. 처분은 관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지난주에 개발 공부할 때 개발의 개념에서 다 필요 없고 시공은 개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것처럼. 자, 됐네요. 자, 모든 것은 부동산학에서는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요. 그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질까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 이제 개념이고. 자, 부동산 관리에서 첫 번째로 단독률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관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필요 없이 이런 말 필요 없고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산 관리, 시설 관리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그럼 자산 관리는 어떤 게 자산 관리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임대용 부동산으로부터 부를 극대화시킬까? 그 모든 방법을 자산 관리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 배우면서 부동산의 개념도 배웠고 경제도 배웠고 투자도 배웠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도 배웠는데 자산 관리는 투자 이론에서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죠. 그럼 이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총 저하고 6개 공부했는데 그 6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저는 할 테니까. 더운데 스트레스가 받으면 더 더우니까 제가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민감도 분석. 다섯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이렇게 위험을 처리할 수 있죠. 이 위험을 처리해야만이 수익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산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산 관리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두면서 이게 자산 관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산 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애우지 말고 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수익과 지출. 이 건물로부터 수익은 어느 정도고 지출은 얼마인가? 불필요하게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지출을 줄여보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구나. 이 중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간 돈은 없을까? 엊그저께 동창 미숙이를 만났는데 괜히 내가 앞에 나가서 계산을 했구나. 어, 응? 다른 친구가 가서 커피 마시자 했는데 왜 내가 계산을 했을까? 그런 거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출을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산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보자. 나의
손익분기점 어디인가, 이 건물의 손익분기점 어디인가, 그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매각 관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볼래요? 처분은 관리라고 안 했죠. 처분은 관리를 안 했는데 요 매각은 지금 관리라고 했잖아요. 요 매각 관리가 언제 팔 것인가지, 판다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가장 나에게 이익이 많이 될 것인가. 가장 쌀 때 사고 가장 비쌀 때 팔면 그럼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이런 거. 투자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에 위험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불을 극대화시킬 겁니까. 이걸 자산관리라고 그래요. 시험은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그 무슨 관리입니까 물어봐요. 그 무슨 관리입니까? 자산관리. 이런 것을 적극적 관리다 그래요. 적극적 관리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시설 관리는, 그러면 자산 관리가 적극적 관리면 시설 관리는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소극적이에요. 그런 말들은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근데 시설 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시설 관리라고 그래. 그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뭘 하냐면, 그러면 입주자가 건물,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건물이라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 이용자가, 그럼 이 건물의 이용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해 주십시오. 보일러실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걸 이런 걸 요구할 때 그게 다 시설이냐, 시설. 건물의 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하자가 발생했으면 고치는 거. 이걸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그럼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주인 및 시설 이용자가, 그럼 여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또는 시설 이용자가, 임차인들이 요구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관리하는 것을 시설 관리라고 해요. 설비가 엘리베이터가 설비입니까 아닙니까? 설비죠. 그 설비를 운전, 문제가 있으면 보수, 에너지 관리, 청소, 방범, 방제, 이런 것을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하는 거잖아요.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시설 관리, 요거 외워버리면 공부 분량이 늘어나니까 시설 관리는 뭐가, 아파트 시설물 관리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02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언제 파십시오, 언제 사십시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걸 시설 관리. 이건 이제 소극적 관리. 그렇습니다. 예전에 엄청 잘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하고, 여기 이제 지문 나오는 거야. 지문. 그러면 지문 나오면 뻔해요. 시설 관리란 이렇게 쭉 주면 옳은 말이고, 요 시설 관리를 자산 관리로 바꿔줘요. 자산 관리란 부동산 소유자 쭉 나온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시설 관리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주는 거야. 투자 리스크 관리. 그러면 시설 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요. 자,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이 끝나고 그러면 부동산 관리의 이제 대용이라고 나와. 복합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잖아요. O. 저를 관리해 볼게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뱃살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는 법률적 관리입니까? 경제적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입니까? 그렇죠. 기술적 관리지. 됐네. 제가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것인가, 비용을 줄일 것인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럼 불필요하게 커피 사지 않는다.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관리일까? 경제적 관리입니다. 경제적 관리. 제가 실제 나이는 45인데 근데 호적 나이가 지금 50으로 되어 있다. 아버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그럼 50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공직에 있다면, 공무원이라면 5년을 공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내 본 나이를 찾아갔다. 그게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 그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사항을 점검해서 권리관계를 조정한다. 예약한다. 계약한다. 이게 다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게요.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고, 기술적 관리를 유지관리, 소극적 관리인데, 요거는 아까 우리 자산관리하고 시설관리 봤죠? 시설관리라고 봤습니다. 시설관리. 경제적 관리가 있는데 경영관리, 적극관리, 요건 자산관리라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자산관리에서 수지타산 따져본다, 수익과 지수 따져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제적 관리. 그 법률적 관리는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302호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다, 303호하고 예약 맺는다, 이런 것들이 법률적 관리죠. 법률적 관리, 이제 보존관리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거 잘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합니다. 사실 이거는. 자, 그러면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가 청소하잖아요. 설비관리, 아까 시설관리 봤잖아요. 이게 뭐 방범, 방제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책을 보면, 우리 책 말고 이 책 말고 기본서, 모든 기본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술돼요. 모든 책에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모든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끼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기술적 관리라고 나와. 기술적 관리. 그럼 기술적 관리가 나오고 그 밑에는 경제적 관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눠요. 그럼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있고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있고 토지의 경제적 관리가 있고 건물의 경제적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중 토지의 기술적 관리는 다음 중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이렇게 출제했다. 출제자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걸어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 건물이든 토지든 따지지 말고 기술적 관리가 뭐냐? 그러면 위생 관리. 요 위생 관리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예요. 그럼 위생 관리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술적 관리 이거 하면 돼요. 그럼 위생 관리, 설비 관리 이게 따지면 이게 건물의 기술적 관리예요. 이게 요 밑에가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3개월 후에 여기다 건물 질 거야. 3개월 후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상태입니까? 나아지죠, 나아지. 그런데 사람들이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가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도가 돼요. 사도가 되니까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무슨 관리냐고 물어봐요. 그게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 옹벽 설치하는 겁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내 땅이 이렇게 좀 경사진 부분이 있어요. 경사진.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아서 옹벽 설치했습니다. 배수로 공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경제적 관리는 할 필요 없어요. 경제적 관리는 경제 용어가 나오면 되니까 손익분기점 파악한다. 수익과 지출 관리한다. 이런 거니까. 다만 인력 관리라는 게 있거든. 인력. 사람을 관리하는 거. 요 인력 관리에 특이하게 경제적 관리로 보는 거예요.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 경제적 관리는 손익분기점, 회계관리, 수지관리 다 경제 용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인력 관리는 무슨 뭘로 본다? 경제적 관리로 본다. 이걸 가지고 장난을 몇 번 쳐요. 어떻게 하냐면 인력 관리를 포함한 법률적 관리 그래요. 인력 관리를 포함한 법률적 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인력 관리가 무슨 관리다?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래서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력 관리를 다른 말로 인사 관리다고 그래요. 인사 관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이걸 경제적 관리로 봤을까? 이거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비용이 다운된다 이런 뜻으로 경제적 관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 계약, 예약, 권리관계 조정 끝났습니다. 네? 이 세 개를 묶어서 복합 개념 관리 그래요. 그럼 지금 관리에서 개념, 관리의 영역, 관리의 내용 이랬는데 최근에 잘 나온 것은 이걸 잘 내는 거예요. 관리 방식. 그럼 관리 방식은 내가 직접 한다. 자가 관리. 맡긴다. 위탁 관리. 두 개를 결합했다. 혼합 관리. 그러면 이 부동산을 관리할 때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요 세 가지 전부 내가 했다. 그것을 자기 관리, 자치 관리, 직접 관리. 요 세 개를 전부 다 맡겼다. 위탁 관리. 이 세 개 중에서 요 두 개는 내가 하고 하나를 맡겼다. 그것은 혼합 관리. 그러면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혼합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방법은요. 위탁 관리. 가장 전통적인 것은 자기 관리. 그다음에 이 혼합 관리는 자기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적인 방법. 자, 그럼 봅시다. 자기 관리,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자기 관리의 뜻 이런 거 내지 않아요. 자기 관리의 뜻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직접 한다. 그러면 위탁 관리를 맡긴다. 그럼 뭘 내냐면 이 부분에서는 자기 관리의 장점, 단점, 위탁 관리의 장점, 단점, 혼합 관리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그걸 내는 거야. 그거. 그럼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렇게 내지 않고 역시 이 부분도 기본서를 보면 모든 기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위탁 관리가 있어. 아니, 자기 관리가 나옵니다. 자기 관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가 나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써놓고 여기에 장점을 써놔요. 여기에 단점을 써놓고 장점, 단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자기 관리의 장점 여기 지금 관리 방식이 지금까지 배웠던 관리 중에서 관리 내용 중에서 여기에 가장 시험에 잘 낸다고. 관리 방식이. 그럼 관리 방식이 가장 시험에 잘 내는데 이 중에서 관리 방식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그게 자기 관리의 장점입니다. 장점. 다음 중 자기 관리의 장점인 것은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는 기밀 보안에 유리하다. 이거 기밀 유리하다. 보안에 유리하다.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그러면 요 자기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그대로 단점으로 가요. 그럼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보안에 불리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관리의 단점, 자기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뭐 같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자기관리의 단점은 그대로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정반대다. 반대. 그러면 전문성이 높은 방법은 뭐예요? 위탁관리. 그럼 위탁관리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자,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장점, 단점 절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의사결정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건지 의사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자기관리, 위탁관리 중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게 뭡니까? 자기관리. 자기관리 그러면 안 돼. 자기관리야. 위탁관리 하려다 자기관리 하면 안 되지. 자기관리죠. 그럼 이건 신속한 의사결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관리의 장점 중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그러면 이 신속한 의사결정은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가요. 단점으로. 그러면 입주자들에게, 임차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관리지. 친절한 서비스. 예. 이 건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쑥스럽다. 사랑 마음이라니까. 애호정신이 높은 게 뭘까? 자기관리. 할 거 없잖아요. 예? 이게 자기관리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좀 어렵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소유하는 사람 따로,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다. 무슨 관리? 위탁관리. 자기관리는 내 것을 내가 다 경영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관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하나 해볼까요? 부재 소유자. 내가 서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30층짜리 건물이 2개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네요. 너무 과도하겠나? 부산에 10층짜리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한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러구나. 그러면 내가 부산에 지금 30층짜리 건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재 소유자입니다. 그 부재 소유자가 요구했을 때 응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일까? 위탁관리지. 그럼 부재 소유자를 증가로 인해서 자기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됩니까? 위탁관리 이 정도.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혼합관리가 나오면 그러면 장점은 별로 안 나오고 단점. 혼합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끝. 그럼 관리 방식 다 끝났습니다. 그럼 관리도 중요한 내용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기관리. 제가 여기 장점, 단점 써놨는데 제가 장점, 단점 말 안 쳤나요? 그럼 읽어보면 되지. 기밀 유지, 보안에 유리하다. 친절한 서비스, 신속한 의사결정, 높은 애호정신, 사랑하는 마음. 예? 러블리. 강한 통제력, 종합적인 관리. 여기까지가 장점이 되겠죠. 그럼 전문성이 떨어진다. 타성화,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에 젖어진다. 그러면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관리? 위탁관리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위탁관리로 갑시다. 이걸 외우면 안 돼, 여러분들. 외워버리면 공부 분량이 늘어난다고. 그럼 외우면 공법은 언제 외울 거냐고. 굴뚝 4m, 옹벽 설치할 때 이런 거 언제 외울 거냐고. 굴뚝 4m 아닙니까? 4m 맞습니까? 그러구나. 굴뚝 4m라면서. 4m. 굴뚝은 4m. 그러네. 제가 예전에 학교 졸업하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서 뭐라 하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잠깐 쉬다가 구조연구소에서 좀 있었습니다. 구조연구소.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구조잖아요. 구조를 잘못되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구조연구소에 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 간판 있죠. 이 간판. 이렇게 서 있는 간판 이렇게 있다고. 이거 전부 다 구조 기술자들이 이거 설계해서 이거 그것 가지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때 이거 돈 많이 버는 거 봤어요. 구조 기술자들이 돈 엄청 벌더라고. 특히 삼풍벽까지 무너진 다음에 이 구조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대우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구조 기술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우받고 봤는데 요거 이 값 하나 설치할 때도 전부 다
구조 계산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더라고. 자, 갑자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부동산 관리 부분에 좀 있었죠. 예? 그렇잖아요. 관리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조 관리로 가요. 별거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런 거 있었다는 소리야. 전문성이 높다. 네. 효율적인 관리 가능하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요거는 여기는 다 단점이 되는 거죠. 단점. 자, 이제 혼합 관리. 혼합 관리는 과도기적이다고. 예?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장점을 채택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장점이야. 자기 관리, 위탁 관리 좋은 점만 채택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반대로 나타나면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단점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책임 소재가 명확, 불분명, 불분명하다. 그럼 끝났습니다. 관리 방식도 끝났어요. 그럼 관리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리 전반부야. 그럼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 관리는 한 문제 내는데 여기서 내는 거고, 이제 관리 후반부가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활동은 어떤 뜻이냐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요. 이 부동산을 내가 관리한다. 그럼 내가 관리자다.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다. 임대용. 그럼 임대용 부동산인데 내가 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그게 부동산 관리 활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30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관리한다. 근데 이 임대용인데 이게 종류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에 따라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달라지고 임대차 계약이 달라진다. 요거 표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 건물 내가 임대차 관리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될 것인가? 임대차 계약 맺어야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신축 건물이고 내가 부동산 관리한다.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럼 임대용 부산이면 먼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건물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 상업용이 매장용이니까 주거용이냐 매장용이냐 공업용에 따라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야. 임대차 활동은 임차인 선정해서 임대차 계약 맺고 임대를 받고 이런 게 임대차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은 모든 게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매장용, 공업용 부동산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임차인 선정 기준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이 뭐래요? 이제 여기다 유용성이나 해볼게요. 유용성.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 쓸모가 뭐래요? 쾌적성, 편리성이잖아요. 그럼 매장용 부동산 수익성이고 그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생산성이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매장용이냐 공업용에 따라서 임차인 선정률이 달라지는데 요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들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 표에서 가장 시험에 빈번하게 나왔던 게 뭐 같아요? 요겁니다. 비율임대차. 그 비율임대차가 뭐냐고 물어봐요. 비율임대차는 뭐가 비율임대차냐면 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를 하는 방법이야. 그럼 백화점 있죠, 백화점. 백화점 코너가 매장용 부동산이야. 그 백화점 코너는 임대차 계약 맺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내십시오. 이게 아니라고. 그 매장에서 매출액이 높으면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내야 돼. 그럼 매출액의 10%를 20%를 임대를 합시다. 그걸 비율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은 비율임대차란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OX? O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 선정 기준이 유대감, 연대감이에요. 유대감, 연대감인데 자 만약에요. 여기가 홍콩이라 말 홍콩. 이거 홍콩이다. 우리나라가 홍콩이다. 그럼 내가 홍콩에서 사는데 홍콩은 엄청나게 집값 비싸잖아요. 그럼 홍콩에 사는데 이게 홍콩이 임대용 부산이야. 그럼 여기 임차인들이 들어오겠지,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 들어오는데 다 한국 사람만 들어오면 좋습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섞여야 될까? 아니지. 한국 사람만 들어오면 좋지. 서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한국 사람 들어오고 일본 사람 들어오고 막 돈다 해봐. 그럼 서로 싸우다 판나. 축구 시합하면 축구 경기하면 싸우다 판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임차인끼리 뭔가 유대감,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우리나라라고 봐요. 우리나라인데 여기 임대차. 우리 인천에도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중동 가면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라크하고는 사이가 안 좋거든. 그럼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쭉 섞여나 봐요. 서로 싸우다 판난다고. 그럼 여기다 불질러.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유대감, 연대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총임대차. 지난주부터 빨간색이 자주 떨어지냐 이렇게. 빨간색 안 보니까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제가 조라고 앞에 써놨는데 이 조하고 총하고 똑같아요. 총임대차인데 이런 거지. 만약 여기서 나오면 주거용 분사는 주로 총임대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총임대차는 이렇게 총임대차입니다. 주로 주택임대차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걸 총임대차라고 그래. 총임대차. 그럼 순임대차는 뭐가 순임대차냐면 주로 공업용 분사는 순임대차인데 순임대차는 한 달에 50만 원 여기 기본 깔고 여기다 이제 알파 붙이는 거. 왜 알파를 붙여야 되냐면 이 공장에서요. 여기서 잔업을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24시간 풀가동 해버려요. 그럼 전기 같은 거 많이 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이 감가도 많이 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본 50에다가 알파 이렇게. 근데 여기 총임대차는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주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더 온다겠어. 제 친구들이 많이 온다겠어. 더 주란 말 않잖아요. 그게 총임대차. 순임대차는 기본 깔고 여기 알파 붙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순임대차. 그럼 순임대차의 개념, 총임대차의 개념 지르고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공업용 부사는 순임대차가 일반적이고 그럼 공업용 부사는 꼭 순임대차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공업용 부사는 순임대차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공업용 부사는 주로 순임대차가 일반적이고 주거용 부사는 총임대차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매장용 부사는 비율임대차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됐죠? 그러면 이게 임차인 선정했어요. 그럼 임차인 선정하면 부동산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이런 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임대료는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한 달에 어느 날짜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매월 25일까지 내야 되고 두 번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주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좀 시키지.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관리자는 임대료 납부일 같은 것을 고지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OX? 오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 맺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맺었으면 302호 임차인들 임대차 계약 맺으면 자 이 건물 주인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 맺고 전혀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요 302호 즉 302호 뭐 등 임차인들이 여기서 임대차 활동을 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 같은 거 해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유지활동이라고. 유지활동. 그럼 유지활동은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대응적인데 요거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걸 일상적.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엘리베이터, 이 건물이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점검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밤에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예방적.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하는 것을 대응적 그래요. 그럼 예방적은 사후적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 뭐뭐 하기 전이니까 사전적. 그럼 대응적은 수정적, 사후적이라고 그래요. 대응적은 사고 났을 때 고치는 거야. 그래서 수정적이라고 하고 사후적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낸 적 있죠. 예방적을 사후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낸 적이 있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됐네요. 그럼 예방적과 대응적 중에서 어떤 활동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날까? 대응적입니까? 예방적입니까? 예방적. 그렇죠? 대응적 유지활동을 강화한다. 그러면 점검 전혀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장 났을 때 그때 고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입 주변의 언성도 심하고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나올 겁니다. 책은 134쪽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건물의 생애주기는 최근에는 출제하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를 이렇게요. 이거 예전에 별표 치고 그랬는데 요즘 별표 안 칩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겠다는 소리야. 그걸 생애주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말 써요. 생애주기가 이렇게 5개 단계인데 첫 번째가 전개발 단계거든요. 저 전개발 단계가 참 희한하죠. 전개발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이걸 전개발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전개발 단계가 뭡니까? 그거 안 냅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걸 전개발 단계라고 해요. 전개발. 개발하기 전 단계.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준공한 것을 신축 단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이제 신축돼서 3, 4년 흘러가면 여기 임대용 부산이라면 전부 다 만땅 차요. 이게 임차인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안정 단계.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흘러가면 이 건물이 노후화돼요. 노후화. 그다음에 노후화 단계에서 재건축하지 않으면 이걸 멸실돼요. 이걸 완전 폐물 단계 그렇습니다. 한 번 낸 적 있어. 뭘 냈냐면 한 번 순서대로 나이라고 한 번 낸 적 있어요. 그래서 전신한, 노환 이렇게 여는 거고 이제 여기서 단도문이 나오고 지문 나올 건데 지문 나오면 요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
신축 단계하고 안정 단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축 단계가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단계야. 이것을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근데 안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은 약간 떨어져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약간 노후화될 거니까. 근데 수입이 가장 높은 단계야.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안정 단계. 이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 5개 단계 중에서 가장 기간이 긴 단계가 안정 단계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5개 중에서 가장 장기인 단계, 이걸 안정 단계라고 하고, 이제 3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 건물. 그다음에 대수선 해야 되겠다. 그때 어느 시기 해야 될 것인가? 꼭 노후화 단계에서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후화 단계는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교체해야 돼. 교체.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재건축 단계야. 재건축 단계. 그럼 재건축 단계지. 여기서 리모델링 한다, 대수선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단계에서? 요 안정 단계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7번에 이것도 역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재건축만 쓰면 되겠네. 책에다가 노후화 단계 밑에다가 재건축. 자, 그럼 7번에 뭐가 나오냐면 감가 요인하고 건물의 내용 요소가 나옵니다. 감가 요인하고 건물의 내용 요소. 그럼 감가 요인과 건물의 내용 요소인데 예전에 이거 잘 내다가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딱 한 번 냈어요. 단독 문제로. 근데 가끔씩 지문 좀 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라졌는데 이거 간단해요. 상식이라고 이게.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감가 요인이 있어. 감가 요인. 그럼 이 감가 요인이 많으면 이 건물의 내용 연수,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는 거라고. 그럼 감가 요인은 건물의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OX? 오, 그렇게 냈다 말이야. 그렇게. 그럼 여기 이제 내용 요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용 요소. 그럼 또 유지 관리를 잘못하면 이 건물의 유지 관리를 잘못하면 감가 요인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그럼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내용 요소도 달라질 것이다. OX? 오, 그 상식이잖아요. 이건 몇 번 했다니까요.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내용 요소 달라질 것이다.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감가 요인이 달라질 것이다. OX? 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눠요? 3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그럼 내용 요소도 무수히 많은 내용 요소 무수히 많지 않죠. 내용 요소는 몇 가지 있는데 근데 내용 요소는 물리적 내용 요소, 기능적 내용 요소, 경제적 내용 요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 내용 요소, 기능적 내용 요소, 경제적 내용 요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감가 요인이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그러면 이 기능적 감가가 여기에 어느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칠까?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 그럼 경제적 감가는 무슨 내용 요소에?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럼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는 거야. 과잉 설비, 과소 설비 주는 거라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면서 과잉 설비, 과소 설비는 이 3개 중에서 내용 요소 3개 중에서 어느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무슨 내용 요소? 기능적 내용 요소. 그러니까 줄긋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다. 그럼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 요인은 무슨 내용 요소에? 기능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을 알아야지. 이건 알아. 기능적 감가 요인은 기능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안다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을 알아야지. 기능적 감가 요인은 설자 나와야지. 설자. 그러면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 상태, 과잉 설비, 과소 설비 이 설자가 나오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내용수? 기능적 내용 연수.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경제적 감가 요인은 경제 연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은 태태가 나오죠. 태태.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인근적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그럼 여기 있는 거 경제적 감가 요인을 주면서 기능적 감가. 요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면서 무슨 내용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기능적 내용 연수. 태태가 주면서 시장성의 감퇴, 인근적의 쇠퇴 주면서 무슨 내용수에 영향을 미쳐요? 경제적 내용수에 영향을 미친다.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감정 평가할 때 내용 요소란 말이 나와요. 감정 평가에서 내용 요소. 그럼 감정 평가할 때 내용 요소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감정 평가의 내용 요소, 즉 내용 요소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나왔다고. 그럼 감정 평가의 내용 요소는 무슨 내용 요소 같아요? 감정 평가 내용 요소는요, 경제적. 무조건 감정 평가는 경제적 내용 요소라고.
경제적 능력수. 이거 예전에 엄청 잘 내다가 안 내다가 작년에 또 내요. 그럼 감정평가의 내용수는 무조건 경제적. 감정평가는 전부 다 경제적이라 하면 된다고. 감정평가 나왔다 그러면 경제적. 경제적. 이렇게 나오죠.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내용 요소는 경제적 내용 요소가 아닌 물리적 내용 요소라고 한다. 왜 X? X. 경제적 내용 요소라고 한다. 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리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135조. 그 마케팅이 뭐가 마케팅이냐? 부동산을 기획하고,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라면 어떤 부동산을 만들 것인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팔고, 하자가 있으면 그걸 AS 해주고, 이 전 과정을 마케팅이다 그래요. 마케팅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마케팅은 판매, 세일보다 넓은 개념입니까? 좁은 개념입니까? 넓은 개념입니다. 세일은 그냥 판매만 하는 거고, 마케팅은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고 AS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케팅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하고 매수자,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어떤 사람 중심일 때 마케팅이 중요성이 있을까? 매수자 중심일 때. 매수자, 즉 수요자 중심일 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 볼까요? 30년 전에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만 공급되면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만 공급돼서 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아파트만 공급되면 팔리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도서관 갈 때 힘드니까 아파트 단지 내다가 독서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주차장을 지하로 보내고 지상에다는 실개천에 흐르는 공원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거야. 그럼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으로 갈 때 더 중요성이 있다. 요거는 작년까지 해서 몇 번 출제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야.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중요성이 나타난다. 뭐가요? 마케팅. 그럼 이제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3개 나오는데, 예, 이 3개 시험에 내요. 시장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객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적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장에다 물건을 내놓으면 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작년에도 이렇게 쉽게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중심이다. OX, X. 그럼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은 고객, 수요자.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 그것을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 그러면 이 관계 마케팅은 1번은 공급자, 2번은 수요자니까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보자. 이래서는 끝나지 말자. 그럼 이 관계 마케팅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관계 마케팅이 대상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응? 네? 여러분은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말고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겠죠. 예?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데 여성분들은 사양합니다. 여성분들하고는 남성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야. 동성끼리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뭐 제가 여성을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성들은 여성끼리가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남녀가 인간적인 관계를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어가면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질문 올 때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는데 질문 안 하면 왜 질문 안 하냐?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나?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잖아. 그럼 질문 안 하면 제가 좀 불안해진다고. 질문 오셔야 돼. 질문 오시면 제가 알 수 있다고. 질문 이 정도 수준이 돼 있구나. 질문 오는 거 보면 알거든. 이 정도. 근데 지금 와서 교수님 복합 개념이 뭐예요? 그럼 내가 뒤로 넘어지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럼 난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예? 근데 이제 질문 수준이 3월달하고 지금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질문 오셔야 된다. 예? 질문 오실 때 여성분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이렇게. 옆으로 상가했는데 관계 마케팅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 나와요. 브랜드 마케팅인데 이 브랜드 마케팅은 관계 마케팅이 물건 사러 한번 가봐요. 물건 사러 가면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 물건 회원 가입하면 우리 회사 회원 가입하면 5% 세일이 주고 막 나오죠. 그다음 바로 톡 오잖아. 그게 관계 마케팅. 그래서 주기적으로 톡 보낸다고. 고객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그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자.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나는 그 브랜드만 옷을 입겠다. 이런 게 브랜드 마케팅.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이 무슨 마케팅 전략입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여기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전략이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야. 그 시험에서는 이걸 가장 잘 내요. STP 전략, 그다음에 4P, 그다음에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이다 올리라는 게 나와요. 그럼 영어 공부 시키는 거야. STP가 무슨 말이고, 이거 영어 약자거든. 그럼 4P가 무슨 말이고, 아이다 올리가 무슨 말인가? 그거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시장적인 마케팅. 그럼 시장적인 마케팅은 STP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영어 약자거든. S는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 그럼 시장 세분화인데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소유 집단으로 세분화한다 나오는데 자 이거 빨리 해버리고 요거 그림을 한번 볼게요. STP 전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 뭐냐? 요 STP 전략에서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이렇게 나온다고. 31회 때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주택시장 세분화. 주택시장 세분화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31회 때. 그럼 주택시장 세분화는 주택시장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나눈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인천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원룸 시장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걸 나눈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분화하고 있는 거야. 세분화. 그럼 1번은 20대 여성 미혼, 2번은 20대 여성 기혼.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이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야.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럼 1번하고 2번은 20대 여성. 근데 1번하고 2번 차이점 기혼이냐 미혼이냐 차이점. 이렇게 나누는 거. 자, 3번은 30대 남성 기혼. 4번은 30대 남성 미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그럼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거야, 이거. 예? 그럼 시장이 세분화됐으면 이제 S 끝났습니다. 그럼 T가 나와야 돼. T. 이 T는 타켓.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어디냐? 그게 30대 남성 기혼 시장이라는 거야. 이게 나의 타켓이야. 나는 여기다 물건을 팔겠다는 소리야. 이게 타켓. 표적시장 선정. 예? 그럼 표적시장이 선정됐으면 이제 T가 나왔습니다. 그럼 P는 뭐냐? P는 차별화야, 차별화. 그럼 차별화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번 시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문제는 3번 시장에서는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K 회사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K 회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K 회사 제가 A, B 회사 없고 제가 K 회사 제가 혼자만 3번 시장을 물품을 공급한다. 그럼 크게 마케팅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팔리니까. 근데 경쟁 상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나오니까 요 A, B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걸 포지셔닝 그래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고. 차별화 전략.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러잖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 그러면 딱 생각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러면 생각나는 거. 삼성전자 그러면 생각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SK도 있고 그러면 KT도 있고 또 LG가 있는데 SK가 가장 잘 터진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소비자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이렇게 우리하고 결혼 선생님은 수업을 아주 깔끔하게 한다. 아니면 수업을 빨리 끝낸다.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한다.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비자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라고. 이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STP 전략이 뭐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전략. 이 차별화에서 나온 게 4P 믹스가 나와요. 4P 믹스. 그럼 차별화할 때 네 가지 P를 믹싱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럼 제품을 차별화하겠다. 그럼 가격을 차별화하겠다. 유통 경로를 차별화하겠다. 판매 촉진을 차별화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4P 믹스가 나오겠지. 그럼 4P 믹스 전략은 뭐냐? 4P 믹스에서 가장 먼저 이게 네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나오니까 요거 영어를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속이는 거 요거 가지고 속인다고. 이게 프로모션인데 이걸 포지셔닝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이거. 요걸 준다고 요걸 준다고 요걸 준다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속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그럼 예를 들어서 4P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걸 빼고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요 네 가지가 4P 믹스 전략. 그럼 제품 전략이 뭐고, 가격이 뭐고, 유통기능 뭐고, 판매 촉진이 뭐냐? 그럼 제품은 다른 회사하고 제품을 달리하겠다. 주차장을 지하로 보내겠다. 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하겠다. 가격은 다른 회사하고 똑같게 받겠다. 그럼 시가 전략. 비싸게 받겠다. 고가 전략. 싸게 받겠다. 저가 전략. 이런 것들이 가격 전략이라고. 요 신축 가격 전략이라겠네요. 신축 가격 전략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받겠다.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근데 여기 A동이고, 이거 B동이고, 이거 C동이다. 그럼 A, B, C 똑같은 평수로 똑같은 구조로 되는데 A동은 좀 비싸게, B동은 싸게, C동은 중간 정도로. 왜? A동이 방향이 가장 좋으니까. 그럼 같은 동에서도 층별로 달리 받겠다. 호별로 달리 받겠다. 이걸 신축 가격 전략 그래요. 301호하고 302호는 똑같은 구조로 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 그럼 301호가 많이 들어오면 그럼 돈을 많이 받겠다. 그 신축 가격 전략 그래요. 유통 경로는 어떻게 팔 것인가? 어느 장소를 이용해서. 판매 촉진은 경품 주는 거. 경품 이렇게. 끝났네. 자, 고객적인 마케팅은 누구 중심입니까? 고객,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은 고객 중심이다 안 나와.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수요자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이다 올린데, 요 아이다가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아이다가. 영어 앞머리 따는 거야. 첫 번째가 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심,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욕망.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동.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6월달 모의고사에서 요 두 개를 잘 바꿔줬어요. 아이다의 원리는 행동, 관심, 욕망, 주의 요 네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뭡니까? X입니까? X. 지금 아이다 원리에서 A가 두 개 나오죠. A가 두 개 나오니까 앞에 A하고 뒤에 A가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A가 행동입니까? 어텐션입니까? 어텐션이 나오고 그냥 마지막에 행동, 액션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 마케팅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봤던 거. 관계 마케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자. 지속적인 관계를 갖자. 브랜드 마케팅이다. 거기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안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비교 봐봐요. 135쪽. 135쪽에 비교가 나오죠? 비교.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되는데, 요거 영어정의야. 시장 세분화라는 게 있고 시장 차별화라는 게 있다고. 그럼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 시장 세분화는 저한테 들었잖아요. 시장 세분화를 들었는데 시장 차별화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저게. 그럼 시장 세분화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가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럼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제품을 달리하겠다. 이것을 시장 차별화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 세분화가 시험에 낼 때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하겠다. 그러면 옳은 말인데, 시장 세분화는 공급되는 제품을 달리하겠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건데, 우리는 시장 세분화가 수요자를 나눈다. 그 뜻이잖아요. 세수 이렇게 세수 공차 된다고. 세수 공차. 세수하고 공차세요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관리 마케팅이 끝났고, 자,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문제집 굳이 갈 필요 없이 문제집 126쪽에 이렇게 있는데, 테마 54인데요. 자, 틀린 거 그래서 25회 때 나왔네요. 1번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 위탁관리 전문성 그러면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 옳은 말.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한 것은 기술적 관리. 3번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제도적, 경제적, 경영, 경제, 기술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요 두 개가 묶으면 뭐고? 법률적. 요 두 개는 경제적, 요거는 기술적,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도 뭐요?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4번 자치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매너리즘이 빠지기 쉽다는 소리요.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OX, O. 5번 혼합 관리 방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명확 불명만 찾으면 돼요. 불분명인데 근데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응? 자, 마케팅이요. 마케팅 전략 테마 57번.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28회 때 나오네요. 1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이렇게 나오잖아.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OX? O. 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이렇게 나눈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타켓으로 삼은 거. 3번 마케팅 믹스가 4P 믹스입니다. 그럼 구성 요소 볼까요? 4P 구성 요소가 여기 세 가지 속이지 않고 요거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프로모션이 나오면 돼. 프로모션이 그럼 오른말. 4번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 경품 주는 거. 오른말. 5번 부동산 마케팅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은 신축 가격 전략, 시가 전략, 고가 전략, 저가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내가 투입된 금액을 빨리 회수하고 싶다. 그럼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 팔아야지. 그다음에 지역의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낮다. 저소득자가 몰려있다. 그러면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저가 전략, 고가 전략 이용한다.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예. 자, 쉬었다가 금융로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